자,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저번 영상에 중국에 대한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중국을 두려워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한 2년 전부터 제가 이 채널에서 떠들었던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확 와닿지 않아 보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 제품들이 조악하다라고 하는데 조악한 것만 써보신 분들은 조악한 것밖에 모르는데 또 좋은 걸 써보신 분들은 또 굉장하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다 써봤죠. 사실 제가 유튜브 하기 처음 시작할 때 제 채널이 뭐였냐면 테크 유튜버 채널이었어요. 뭐냐면 뭐 아시죠? 뭐 이썹 맞나? 이썹 같은 그런 채널이죠. 새로운 거를 이렇게 사가지고 포장된 걸 까가지고 언박싱을 해가지고 또 보여주고 또 사용기 같은 거. 제 채널에도 몇 가지 그런 게 있죠. 뭐 드론이라든가 뭐 고프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용기에 대한 것들이 몇 개 있긴 있는데 그런 식으로 IT 관련된 그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사실 제가 사진을 20년 넘게 25년 정도 사진을 찍었는데 물론 중간에 많이 뭐 군대도 가고 뭐 이렇게 해외 나오면서 많이 못 찍긴 했지만 뭐 모델 촬영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20대 때 할 때도 사진 찍어 다니까 바빴단 말이에요. 그 취미죠, 취미 하나에. 증권사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딱 취업하자마자 가장 먼저 산 게 카메라랑 렌즈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니콘 거 1000만원치에 샀어요. D3 같은 거 사고 그 D3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그게 벌써 이제 한 16년, 17년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그 촬영 장비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 많이 샀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100% 일본 제품들이었죠. 일본 제품들이었는데 점점 뭔가 짐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중국에서 뭔가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찍고 있는 그 오즈모 포켓 3거든요. 3도 중국 거고 많은 분들이 이게 되게 혁신적인 거라고 IT 쪽에서 있는 IT 기기들을 잘 사용하는 분들은 아세요. 지금 요즘에 혁신은 다 중국에서 나온다. 한국에 웹캠이 뭐가 있고 샤오미에서 쉴 새 없이 나오고 있는 그런 소형 IT 가전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그렇고 지금 혁신이 뭐 미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제조업에 있어서는 다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게 90만원짜리 오즈모 포켓 3거든요. 노트북도 한 200만원 이상짜리 한번 중국산으로 써보시고 이것저것 한번 써보세요. 너무 싼 것만 샀으니까 싼 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 드론 330만원짜리 하나랑 180만원짜리 하나 있거든요. 두 개 있거든요. 380만원짜리는 지금 4년 동안 제가 날리고 있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잘 날아요. 한 번도 얘가 행방불명이 된 적이 없어요. 다 들어왔어요. 제 차에 지금 있습니다. 4년 동안 제 곁을 떠나질 않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년 전이면은 드론을 볼 때는 굉장히 옛날 제품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살아있어요. 얘가 죽어야지 내가 새 거를 샀는데 지금 DJI 드론 기술이 미친듯이 빨라요. 엄청나게 빨리 업데이트가 되고 발전하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한국 들어가면 여기는 드론 가격이 한국의 2배예요. 제 드론 램3가 여기서 500만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한국 가격 생각하면 살 수가 없어. 200만 이상 더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은 또 중고 시장이 잘 됐잖아요. 그러면 200만원 초중반이면 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제가 잘하면 10월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 업데이트를 하거나 뭐 그러겠죠. 아무래도. 아무튼 간에 이제 얘가 수락을 안 하니까 계속 이제 쓰고 있는 상황인데 100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세계 점유율 1위인 그런 상품이 품목이 1700개가 넘어요. 한국은 70개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100번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은 자동차 생산을 3천만 대를 하고 있고 전 세계로 400만 대 이상을 수출하고 있고 그게 뭐 일부 뉴스에서는 배에 그냥 머물러 있는다. 그게 선적이 하선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400만 대가 다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일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약간 되게 악의적인 그런 방송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이미 이게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 지향적인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무조건 중국제는 우리보다 아래야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지금 중국을 이기는 게 얼마나 될까?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가성비로 할 때는 말도 못하죠. 글로벌리 지금 어떤 세상이냐면 가성비예요, 가성비.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좀 겉돌았는데 제가 이제 테크 유튜버를 할 정도로 굉장히 뭔가 제품에 대한 퀄리티라든가 이런 기대치가 되게 높았던 사람이거든요. 차도 독일차만 샀었고 BMW랑 포르쉐를 탔었던 사람이고 국산차 1년 몰아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BMW로 넘어갔던 사람이고
그것도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튜닝만 2천만 원을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 BMW가 주행 성능이 제 기대치에 못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포르쉐를 샀지만, 중국산도 진짜 많이 써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산들을 엄청나게 많이 써보면서 어떤 거는 사야 되고 어떤 거 사지 말아야 될지 그런 선권이 생겼다니까요. 근데 해외 나와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모든 전 세계의 그 소비자들이 다 저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는 뭘 산다 하더라도 차를 사도 석 달 동안은 리서치를 해요. 그리고 마우스 하나 사더라도 한 일주일을 고민하고 막 알아보고 막 후기 뒤져보고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글로벌리 많은 소비자들이 그렇게까지 막 고관여로 뭔가를 막 고민하고 사진 않는다는 거예요. 가성비 좋으면 살 수도 있는 거고, 차가 무조건 최고의 차를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전 절대 아반떼라든가 모닝이라든가 이런 차를 안 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그런 차를 사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다는 거,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 시장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그 P는 낮아도 Q가 크기 때문에 이 시장을 우리가 잘 수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산이 전 세계적으로 품목별로 1700개가 넘는 그 품목들이 전 세계 1인 거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개발도상국에 한번 와보세요. 한국에만 있지 말고. 한국은 인구 5천만의 굉장히 작은 나라, 인구가 작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또 작은 그런 국토에서 서로 부대끼고 다니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쇼핑할 때도 보여진 것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요즘 들어서 많이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것 같은데, 워낙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가보면 개도국 사람들은 그냥 털털하게 그냥 소비해요. 그리고 또 개도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유럽 사람들도 털털하게 그냥 소비를 해요. 예를 들자면 전기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정치적 분위기가 절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번에 1,900만 원짜리 BYD 차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한성자동차에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지금 중국 전기차의 판매 점유율이 올해 19%, 작년에 19%였고 올해 25%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당국들이 EU 차원에서 지금 이거를 관세를 매기겠다, 25%를 매기겠다, 50%를 매기겠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뉴스에서는 굉장히 악의적으로 야, 중국산 자동차는 유럽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배에서 그냥 공해 상에서 배에서 둥둥 떠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실상은 판매가 된다니까? 판매가 25%나 올해 될 거래요. 어떻게 보시겠어요? 작년에 19%, 올해 25%, 그럼 내년에는 거의 28%, 30%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진짜.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 잣대로만 글로벌을 보시면 안 돼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건 한철 장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가성비 트렌드는 이거는 지금 글로벌리 부익부빈이 너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트렌드가 아니라 그냥 딱 나눠져 있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래 단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중산층을 이뤄서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점점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의 발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 역시 또 가난하게 만들고 일자리들 많이 뺏겠죠. 로봇이라든가 AI들을 통해서. 로봇은 당연히 노동자들, 블루칼라들을 집에 가게 만들 거고, 그리고 중산층이었던 화이트 칼라, 물론 이제 블루 칼라들도 중산층이 있었죠. 그리고 AI들이 프리랜서들을 많이들 집에 가게 만들 거고, 화이트 칼라들도 집에 가게 만들 거고. 저는 빨리 집으로 갔죠. 그게 막 그 꼴을 못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빨리들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서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때는 정말 대량 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AI가 발전하면 전체적인 GDP가 늘어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AI가 굉장히 IT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일어나게 만들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면에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다는 얘기 있잖아요. 피해 보는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IT의 특성상 뭐든지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한두 명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이거는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골드만삭스에서 트레이딩 룸에 있던 600명이나 된 사람들을
다 해고하고 퀀트 2명만 남겨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벌써 6, 7년은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퀀트보다 더 뭐랄까 스마트한 게 이제 AI인데, 퀀트도 사실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AI는 사람이 그 언터처블한 영역까지 더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제가 예전에 몇 차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또 한켠에서는 AI가 발전하면은 전체적인 GDP가 늘어나고 기업들의 실적이 늘어나면서 세수가 확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재정 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줄여나갈 것이다. 이런 허황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AI가 기업들의 이익은 엄청나게 늘려줄 수 있겠죠. 기업들도 막 몇백 조씩 그렇게 단위로 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이유도 뭔가를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그 AI가 할 일들을 하는 일들은 수많은 그 실업자들을 양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들이 내는 세금들이 확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법인세보다 개인들이 내는 세금의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그렇게 뭐랄까 일자리를 잃고 세금을 못 내고 소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들의 그 소득이라는 게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미국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급격한 AI의 발전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 발전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여담이긴 한데 제가 한국 유튜버들의 IT 유튜버들의 영상들을 종종 보거든요. 특히 저번에 애플 같은 거나 애플 고글 나왔을 때, 고글이 아니라 뭐죠?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거 나왔을 때 메타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거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망한다.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고 컨텐츠가 없고 무겁고 하드웨어적인 그런 물리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드 개선을 못했다. 그렇게 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 망했잖아요. 근데 국내 유튜버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거 정말 혁신입니다. 그러다 이거 시트콤 같은 꽁트 같은 것도 찍어가지고 막 걸으면서도 막 이러고 다니고 막 그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실상은 지금 고밍치라는 대만의 IT 애널리스트?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처참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해외에 있고 IT로부터 하나에 멀어졌죠. 왜냐면 남미는 굉장히 소외된 곳이에요. 뭐가 소외가 됐냐면 IT 제품들 새로운 것들은 다 미국이라든가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핸드폰은 이제 한국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남미에는 잘 출시가 안 돼요. 왜냐면 GDP가 전체적으로 볼 GDP가 좀 낮은 것도 있고 그래서 중남미에서는 제가 테슬라 차량을요 멕시코에서 몇 번 봤는데 이 아래에서는 본 적이 없고 다 보이는 전기차들 다 중국산이에요. 빌드 유어 드림 이런 차들 이름도 기억 안 나는 특별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차들 있잖아요. 중국 브랜드들 이게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런 차들이 누벼요 누벼. 이거 쉥 하고 가버려요. 다른 내연기관 차들을 압도하면서 쉥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에만 너무 이렇게 있으면 전 세계의 소비자든가 산업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시야가 되게 좁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밖에서 보이는 차들 7, 80%가 한국에서는 현대기아 차고 20%가 독일 3차 차, 러시아 차들인데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막상 해 나오면 토요타, 닛산 이런 차들 그리고 폭스바겐 그리고 사실 GM 포드, 크라이슬러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미국에만 있는 차라고 볼 수 있죠.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장고장 많이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나오세요. 한국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세상을 보시고 중국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중국에 있는 도시들 있잖아요. 상해 가보시고 북경도 가보시고 항저우도 가보시고 거의 알리바바 본사 있거든요. 저도 갔었는데 8년 전에 9년 전에 갔었는데 그리고 저 아래 심천 IT의 메카 같은 심천 약간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죠.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 이게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이 지금 침몰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침몰은 5%가 매년 5%씩 성장하는데 무슨 침몰입니까? 그리고 실제 가셔서 보시면요 침몰이라는 얘기 못 하실걸요. 너무나 발전된 사회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저는 2004년도에 중국에서 1년 동안 있었거든요. 5년도에는 뉴욕에서 1년 있었고 근데 자주 중국을 갔단 말이에요. 갈 때마다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지표에서 나온 것들 그런 것들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돌아간 것들을 보세요. 그게 더 빠르다니까요. 그게 6개월 이상 빠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좀 스터디를 하셔야 되고 리서치를 하러 다니세요. 그냥 유튜브 보시고 신문 보시고 그냥 누가 말도 안 되는 놈들이 쓴 책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발로 좀 뛰세요. 절대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발로 안 뜁니다.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면서 투자에 대한 판단을, 중요한 판단, 엄청나게 중요한 판단인데, 자, 얘기하잖아요. 차 살 때는 한두 달씩 막 이렇게 막 알아보고 다니면서 결국 하나를 딱 지르는데, 주식 살 때는 그냥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는. 거기서부터 그 투자의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중국이 그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물론 이제 시장 경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살면은 이게 공산주의인지 뭔지 몰라. 뭐 배급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실상으로는 돌아가는 거는 시장 경제거든요. 근데 꽤 오랫동안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했었죠. 뭐 배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 100년 가까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 막 발전하고 고민하고 발전하고 이런 사이에 중국은 낙오됐죠. 뭐 대약지 운동이라든가 이런 뭐 천안문 사태라든가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겪으면서 더 뒤로 가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싸웠을 때 국민당이 이겼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탁 근대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현대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은 그 미국의 65%? 뭐 이 정도 수준의 GDP 수준이긴 하지만 만약 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렇게 1940년대, 50년대 이때부터 쭉 이렇게 왔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더 무서웠을 거예요. 거의 미국과 비등비등하지 않을까. 공산주의라는 핸디캡을 가지고도 이만큼까지 올라온 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인구가 13억인데 소득 수준이 1만 2천 불? 1인당? 그 정도까지 올라온 건 정말 엄청난 거라 저는 봐요. 근데 중국은 어느 정도는 뭐 우리의 그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부익부익이 크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층들을 중산층을 끌어올렸고 역사상 중국이 이렇게까지 풍족하게 사는 국가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등소평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 경제를 조금 주입을 했었잖아요. 80년대부터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시장 경제의 그 어드밴티지, 그 우월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시장 그 중국 경제에 이렇게 싹 스며들면서 지금의 그 뭐랄까 경제 체제가 된 거예요. 중국으로 보면 이제 해안가부터 이제 선진화가 되고 이렇게 안쪽으로 싹 스며든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중남미 국가들을 여러 나라 다니지만 제가 다녔던 그 중국의 많은 그 도시들 그리고 근래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도시들의 풍경들을 비교가 되면 진짜 중국이 미래 사회구나. 중국의 대도시들을 기준으로 볼 때 중소도시까지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몽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비아냥을 하는데 야, 그 정도의 스케일의 나라가 그 정도의 꿈을 꾼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저도 야, 우리나라도 정말 한국몽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비전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정치인들은 한 명도 본 적이 없고 진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대한민국이 돼야 할 텐데 사실 뭐 불가능해졌죠. 우리나라 지금 피크를 찍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나마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얻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보다 빨리 민주주의 사회가 정착이 됐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뒤따라온 패스트 팔로우가 거인 체급이 다른 거인이 너무나 빠르게 그 등치로 이제 따라온 거죠. 원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과 유럽은 선진국이었어요. 그리고 17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유럽보다 선진국이었죠.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역전이 되긴 했는데 중국이라는 거인이 다시 오고 있는 게 지금 참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 못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대해서 좀 약간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러면 두려워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구독자들이 뚝뚝 떨어져요. 이게 보면 저는 이제 이 채널 주인장이니까 통계 같은 게 나오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했는지 이 영상을 그리고 시청 시간 토탈로 나오고 그리고 구독자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가거나 얼마나 올라왔는지 늘어났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보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뽕을 해야 되게 좋아요. 국뽕 같은 거 여행 영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뽕 막 어떻게든 그 케이팝 댄스 하는 애들 그 찾아내가지고 보여주고 인터뷰 해주고 막 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BTS가 지금 중남미까지 다 휩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 1년 6개월 동안 지금 미국에서부터 쭉 여행을 하면서 6만 킬로를 운전하면서 다른 여행 유튜버들 못 가는 데까지 다 가요.
가는 데도 다 가고 못 가는 데도 간단 말이에요. 차가 있으니까 이동이 자유롭죠. 걔들은 이제 버스로 이렇게 대중교통 있는 데로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니까 가는데 한계가 있는데 저는 오지까지 다 다닌단 말이에요. 다 본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남미에서 미미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때로 호령했던 삼성전자의 핸드폰이 어떻게 밀려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보는 거는 수치보다 6개월 정도는 빠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다니는 게 저는 투자에서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저의 투자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뭐냐면 2015년 그 전후로 해가지고 중국을 엄청나게 많이 다니면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먹겠구나. 9년 전에. 그래서 2017년도쯤 됐을 때도 되자마자 1월 달에 모든 그 한국 주식을 다 팔고 미국과 중국으로, 홍콩으로, 그리고 일본으로 이렇게 나눠 들어갔는데 한 2, 3년 지나서는 그 미국 주식으로 다 넘어갔죠. 그때 그런 큰 그 투자에 있어서의 어떤 큰 계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고, 아직까지 여의도에서 계속 전화 받고 두들기고 통화하고 뭐 그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발품을 엄청나게 많이 팔고 다니고 3만 보, 4만 보, 5만 보씩 걷고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그거 보러 다닌다고. 소비 시장도 보러 다니고 기업 탐방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해외로 많이 다니니까 제가 인사고과도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계속 해외로 다니고 전 나름 그래도 많이 보러 다니는 거였는데 뭐 중국만 갔겠습니까? 유럽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미국도 가고, 미국도 이미 서부 쪽은 제가 로드트립으로 많이 끝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랑 네바다 뭐 이런 데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작년에 미국 투어할 때도 그 동네는 많이 건너뛰었었어요. 사실은 이미 갔던 데들, 라스베가스 이런 데들 다 갔던 데니까. 물론 LA는 어쩔 수 없이 동선상 또 지나가게 되는 곳이니까 이제 간 것도 있었는데, 저는 진짜 투자에 있어서 진짜 열정적이었어요. 열정적으로 보러 다니고 리서치하고 다녔는데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열정적인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나? 시간을 고민을 많이 하나? 저는 저의 업이 이거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20대 때부터 피터 리치라든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수많은 책들을,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싹 다 읽으면서, 증거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발로 뛰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든 거예요. 출근 안 해도 되는 저를 만든 거죠.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유튜브로 보고 신문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 유튜버들이 그렇게 국뽕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조회수를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전 반대편에서 그거 아니야. 한국은 그렇게 존재감이 별로 없어. 중남미에서, 해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 빠지게 한다 이러면서 이제 조회수 떨어지고 구독 취소하고 나가버린 거지.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여담이긴 한데 중남미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되게 그 시간이 좋아졌어요. 제가 위험한데 안 위험한데 다 다니거든요. 막 길가에서 자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길가라게 이제 차 기회를 대놓고 잔 적도 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근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중남미 오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창문 부셔가지고 깨고 안에 있는 거 들고 간다고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도 안 당했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너무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정적으로 그런 것들 많이 이렇게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보잖아요. 센세이셔널한 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게 미디어의 특성이니까. 제발 와보시라고. 여기 와보시면 예전 같지 않다. 엘살바도르의 수많은 그 죄수들이 우통 벗고 팬티만 입고 이렇게 누워있고 이렇게 붙어있는 거, 이런 것들만 보여주니까 남미는 그런 곳이야, 중미는 그런 곳이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와보시면 여기 다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한국 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고요, 한국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낙천적인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브라질도 제일 우선 동네라고 했는데 전 브라질 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지금. 물론 병에 걸려가지고 좀 2주 정도 너무 고생을 하긴 했는데 브라질은 너무 사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진짜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그리고 중남미 같은 경우는 여행 유튜버들이 많이 안 와요. 그리고 약간 주머니가 좀 뭐랄까 약간 그 홀쭉한 그런 친구들이 와서 배낭 메고 다니면서 그렇게 둘러보잖아요. 가야 할 곳들도 어떻게 보면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여행자 루트로만 다니는 그런 곳들, 그런 걸로 사람들이 중남미를 판단한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물론 제가 동남아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남아가 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제품들이 너무 많이 깔리고 있고 여기 중산층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베트남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된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베트남에 대해서도
막 붐이 일었다가 지금 약간 뭔가 좀 사라진 그런 느낌이 있죠. 아, 이게 뻥 GDP고 뻥 뭐 그런 거였구나. 삼성전자가 한 GDP 베트남의 15% 정도 차지하고 수출의 20% 이상 차지하는데 삼성전자 진짜 되게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것도 약간 뭐랄까 경제가 타격을 많이 받아서 불황이 된 지가 2년이 넘었고, 그리고 베트남의 나라 자체가 가장 큰 시장이 바로 이웃한 나라 중국인데 중국이 어려우니까 여기도 완전 불황이 들어왔고, 왜냐면 한국 자본도 많이 들어갔지만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나라가 베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철수하고 나가버리면은 불경기 때문에 수출 안 되고 이러면 그러면 힘들어진 거지.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책파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에서 거품을 물고 막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된 거다. 저는 앞으로도 트래블제든 고트셀제든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제가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행을 통해서는 걸어다니는 도서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느낀 것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설명을 하고 다닐 거고, 제 얼굴을 보여드리거나 여자들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보여지고 있는 이 진짜 리얼 월드를 보여주고 싶고요. 그래서 늘 고프로를 들고 다니면은 앞을 보지 저를 촬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코투셀지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이 경제에 돌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뭐 틀리든 말든 간에 물론 저도 맞추려고 노력하겠죠. 왜냐면 제가 제 돈을 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맞아야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저의 길을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그 빅쇼트의 주인공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는데, 박사님, 또 이름이 기억 안 나요. 1년 8개월 동안 쇼되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제가 말하고 있는 4분기의 조정은 바이든의 엄청난 그 재정, 퍼붓기 재정 때문에 지금 뭐 5개월째, 6개월째 지금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부동산의 문제라든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뭔가 시너지가 아니라, 시너지로 하면 말이 웃기긴 하지만 이게 신용경색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뷰를 유지하고요. 이제 저랑 JP모건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회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JP모건이랑 저밖에 안 남았는데 모든 그 하락론자, 비관론자들이 다 돌아섰어요. 근데 저는 제 갈 길을 묵묵히 갈 거고요. 언제 당신 말대로 됩니까라고 물어보시면 기다릴 시간 얘기밖에 못하겠습니다. 저는 증권사에서 14년 동안 있으면서 시장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고 또 사무실에서 마찬가지고, 여행 유튜브로 다니긴 하지만 탐방을 하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이 나라 전 세계 모두 국가를 다 다니면서 시장을 보고 산업을 연구하고 그런 모습들, 그런 자세로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브라질이 끝나면 브라질 옆에 있는 우루과이 가고, 파라과이 가고, 아르헨티나 가고, 칠레 가고, 그래서 여행 끝나면 한국 돌아가서 쉬고 다시 또 나올 겁니다. 제가 제 인생이요 늘 이렇게 바빴어요. 늘 성실하게 살았었고, 그게 원동력이 돼서 지금까지 저를 오게 된 것 같고, 저는 뭐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흑수저 중에 흑수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검정고시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가 검정고시에서 나와가지고 대학교 간 사람이기도 하고,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어서 다녔던 사람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비아냥이라든가 악플 이런 것들에 전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다면은 리플 닫아버렸죠. 리플 다 열려있고 다 일일이 다 대응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한 개, 두 개씩 그 협찬 광고 제의가 오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합니다. 제 채널은 고맙게도 이제 그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그 멤버십 하신 분들이 거의 수익의 90%를 차지해요. 그분들이 이 채널을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늘 응원해 주시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참 뭐랄까 너무 이성적인 그런 접근으로 늘 이게 카메라를 딱 켜면, 그렇죠, 일반인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토코투자지는 주식에 대한 얘기만 해야 돼. 그런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자들을 들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뒤늦게 하게 됩니다. 오늘 나 왜 이렇게 센티하지? 진짜 늘 이제 후원이라든가 멤버십 분들 많이 줄긴 했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제 몸도 많이 회복이 됐고, 그리고 여행도 뭔가 이제 뭐랄까 궤도에 올라섰고 이런 상황이니까 더 자주 이제 단톡방이라든가 그리고 이 비디오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처럼 막 일주일, 2주일씩 영상이 끊기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 이제 3기, 4기까지는 열심히 영상으로 찾아뵙고 또 단톡방에서 이야기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